지금부터 저는 빅푸시 지하 깊은 곳, 거대한 숨겨진 동굴 시스템에서 살아가며 번성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스쿼치가 수천 마일에 달하는 용암동굴, 그리고 버려진 광산을 이용해 북미 전역을 완전히 들키지 않고 이동한다는 주장에 담긴 모든 사실을 깊이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드리자면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문제는 이 숨겨진 지하 초고속도로 네트워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에 대해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을 탐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지도에서는 단색으로만 표시되는 그런 장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곳에서 실종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우리는 우리 발 아래 어두운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그곳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탐험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이 대륙의 표면을 500년 넘게 지도에 그려왔습니다. 우리는 숲을 격자로 나누고 위성으로 산봉우리를 촬영했으며 평원을 울타리로 둘러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평선을 바라보는 동안 동시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380만 평방마일의 단단한 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질 조사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거대한 빈 공간, 50만 개가 넘는 버려진 광산 입구와 집안을 가로지르는 수천 마일의 용암 동굴이 마치 두 번째 폐처럼 뻗어있는 왕국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소를 고갈된 곳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폐쇄된 곳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구 깊은 곳의 고압의 정적 속에서도 무언가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우리의 지도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부 사건의 발단, 태평양 북서부 800파운드짜리 유인류가 21세기 에사 K-트레일 캠에 부착되거나 열화상 드론에 발견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태평양 북서부의 지질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역을 거대한 나무더미, 끝없이 펼쳐진 더글라스 전나무와 솔송나무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껍질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의 뼈대는 화산암입니다. 플라이스토세 시대에 거대한 현무암 용암이 워싱턴과 오리건을 가로질러 흘렀을 때 단순히 산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용암 동굴도 만들어졌습니다. 섭씨 1100도, 화씨 2000도, 녹은 암석이 산을 따라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깥쪽은 식으면서 돌로 된 파이프처럼 굳어지고 중심부의 뜨거운 용암은 계속 흘러나가 결국 완벽하게 단열된 지하 터널, 즉 빈 공간을 남깁니다. 이곳들은 영화 속 뾰족하고 좁은 동굴과 다릅니다. 이곳들은 매끄럽습니다. 이곳들은 넓습니다. 어떤 곳은 높이 40피트에 이르고 표면에 틈 하나 없이 수마일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청에서 언급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우리는 이 용암 동굴의 일부만을 지도에 표시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굴들은 수백 피트에 달하는 화산재와 숲의 잔해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 화상으로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해안까지 뻗어있는 터널 바로 위, 불과 1m도 안 되는 곳에 서 있더라도 당신의 고급 플라이어 카메라는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것의 열도 전혀 감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사각지대입니다. 연중 내내 섭씨 약 12.7도, 화씨 55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온 상태의 거대한 이동 통로인 셈이죠. 그곳은 완벽한 은신처이자 내부 은결로부터 물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집입니다. 동굴 투어 구역에서 산비탈을 따라 1마일 정도 올라가면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약 30m 정도 더 걸어갔는데 바람을 따라 울창한 나무와 덤불 사이로 아주 강한 악취가 풍겨왔습니다.
그 동물은 저 아래 덤불과 나무 사이에서 우리와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처음에 목구멍에서 나는 포유류 특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 저 나무가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그 존재가 저 위 산책로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숨어 있었던 나무죠. 이게 현대 인터넷 이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땅을 파기 시작하기 훨씬 전 만년 동안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해안가의 세일리시족과 러미족은 사스쿼치를 숲속 동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 잃은, 기록되지 않은 유인원을 설명할 때 사스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구전 역사, 특히 할케멜렘 언어 전통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들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에는 TV 다큐멘터리에서 종종 편집되어 빠지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러미족은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별 아래 풀로 만든 둥지에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셀라, 영어로 번역하면 깊은 곳에서 산다고 합니다. 터널과 바위에 갈라진 틈. 그곳은 영혼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원주민 장로들에게 우리가 숲에서 사스쿼치를 찾는다는 생각은 사실상 농담에 불과합니다. 공원 한가운데 서서 지하철을 타는 사람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잘못된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돌이 장애물이 아니란 건 압니다. 그것은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서바이버맨 레스 스트라우드와 여러분도 알아보실 만한 몇몇 훌륭한 연구자들과 함께 캐나다의 깊은 야생에서 사스쿼치를 찾으러 갔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여행이었고 곧 이 채널에서 여러분 모두와 그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셔서 놓치지 마세요. 이번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친구들을 사귀었고 사스쿼치와 인생 전반에 대해 정말 깊고 의미 있는 통찰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에피소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1924년 7월 현재는 에이프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세인트 헬렌스 산 동쪽 기슭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레드 백이라는 남자가 이끄는 5명의 금광 채굴자들이 깊은 협곡 근처에 작은 폭나무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찾은 게 아니라 사실 석영 광맥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그들은 나중에 묘사한 것처럼 숲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협곡 벽에서 규칙적인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메아리가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11일 밤 관문이 뚫렸습니다. 벚과 일행은 거대하고 털이 많으며 두 발로 걷는 산악 괴물들이 그들의 오두막을 조직적으로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수줍고 잡기 힘든 동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볼링공만한 크기의 돌을 오두막 지붕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문에 몸을 세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한 광부는 통나무 틈 사이로 윈체스터 소총을 쏘아 그 생물 중 하나의 가슴을 맞췄습니다. 그 생물은 협곡으로 떨어졌지만 시신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부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장비와 금, 그리고 제정신까지 그 협곡에 두고 떠났습니다. 산림청과 지역 신문사에서 조사팀을 보냈을 때요. 그들은 남자들 말대로 오두막이 돌에 맞아 엉망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진흙에 깊이 찍힌 14인치짜리 4발가락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광부들은 그 생물들이 산으로 달려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생물들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특정 현무암 돌출부를 향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오두막에서 2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 에이프 동굴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북미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용암 동굴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곳은 어둡고 서로 연결된 미로로 이어지는 터널로 태양이 만년 동안 닿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폐의 증거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1924년 에이프 캐니언 공격 직후 공식적인 대응은 최소한 이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안관은 이를 집단 히스테리라 불렀습니다. 산림청은 이것을 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절차죠.
하지만 그 다음 애들의 토지 기록을 보세요. 조용히 공개적인 논의 없이 그 용암 동굴 입구를 둘러싼 구역들이 이런 재분류를 받기 시작했어요. 한때 채굴과 탐사가 가능했던 지역들이 갑자기 지질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분류됐어요. 정부는 숲에 들어가는 걸 딱히 금지한 건 아니었지만 그 구멍들 주위에 울타리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거의 한 세기 동안 반복될 패턴을 처음으로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이 지하 부족과의 폭력적인 충돌이 있었고 그 뒤에 연방정부가 그 지역의 지지를 봉인하는데 갑작스럽게 관심을 보였죠. 그들은 단순히 누군가 떨어질까봐 안전 때문에 광산을 봉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관문을 봉인하고 있었죠. 하지만 에이프 캐니언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동쪽으로 산업혁명의 중심부로 이동하면서 자연 동굴만 발견한 게 아니었죠. 우리는 직접 동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세계가 사실상 충돌하게 된 거죠. 다음으로 우리는 에팔레치아 순상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전시 비밀과 붉은 눈의 전설이 우리가 그들의 집 위에 우리 집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2부 산업의 미로 에플레치아와 모스맨.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태평양 북서부의 화산성 원시유리를 떠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상처 입은 산맥인 에팔레치아로 들어갑니다. 서부가 거대한 열린 공간으로 정의된다면 동부는 그 밀도로 정의됩니다. 이곳은 대지가 접히고 으깨지고 채굴되어 지구의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변형된 풍경입니다. 여기가 바로 에팔레치아 순상지입니다. 그리고 참나무와 단풍나무로 이루어진 숲 너머에는 석탄 의사가 그린 모든 지도를 무색하게 만드는 지하 미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규모를 이해하려면 카르스트 지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부에서는 터널이 불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여기서는 시간과 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3억 년 동안 산성비가 석회암을 갉아먹으면서 이 성당만한 크기의 방들과 수백 마일에 걸쳐 이어지는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켄터키의 매머드 동굴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400마일이 넘는 통로가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동굴 탐험가들은 그건 그저 초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짜 네트워크, 즉 지도에 없는 어두운 구역은 엘라베마에서 펜실베이니아까지 능선을 따라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우리는 이 지역의 지리를 영원히 바꿔놓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동굴을 만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직접 동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석탄, 철, 소금을 위해 산을 벌집처럼 파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동안 우리는 훨씬 더 비밀스러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TNT 구역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포인트 플레전트 바로 외곽에는 공식적으로 매크닌틱 야생동물 관리구역으로 알려진 8,000에이커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이곳은 언제나 TNT 구역으로 불립니다. 1940년대에는 이곳이 보안이 매우 엄격한 폭발물 제조 시설이었습니다. 정부는 수백 개의 콘크리트 이글루 모양의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이 거대한 반구형 돔은 땅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으며 수천 톤의 고성능 폭발물을 저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벙커들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견고하게 보강된 콘크리트 껍질로 만들어졌으며 종종 언덕 측면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냉혹한 사실과 기이한 현상이 만납니다. TNT 지역은 단단한 지반 위에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거대한 기존의 카르스트 배수 시스템 바로 위에 지어졌습니다. 미 육군 공병단이 이 벙커들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언덕을 폭파하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흙만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1966년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모스맨 전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붉은 눈, 날개, 그리고 실버 브리지의 비극에 대해 알고 있죠? 하지만 헤드라인을 넘어서 그 해의 목격자 진술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드러납니다. 그 생물은 포인트 플레전트를 잠깐 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생물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목격은 11월 15일에 일어났는데 스카베리 부부와 말렛 부부라는 두 젊은 커플이 밤늦게 TNT 지역을 차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발전소 근처에 서 있는 키가 7피트나 되고 어깨가 넓은 형체를 보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것은 새처럼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두 발걸음으로 뒤뚱거리듯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차로 도망쳤을 때 그 생물은 시속 거의 100마일의 속도로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추격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후 13개월 동안 그 새또는 그 거대한 남자에 대한 목격담은 거의 전적으로 이 버려진 벙커들 주변에 집중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글루형 벙커의 콘크리트 지붕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환기구에서 역겨운 금속 냄새가 풍겨나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 말 현장에 도착한 연구원들로부터 비공식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몇몇 용감한 지역 주민들과 조사관들이 마침내 봉인 든 벙커에 들어가 용기를 냈을 때 그들은 빈 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돔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 특히 기초가 갈라져서 천연 석회암 동굴과 맞닿은 곳에서였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둥지와 엉켜있는 숲의 나뭇잎, 마른 풀, 그리고 두껍고 거친 동물털로 이루어진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새의 둥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이 둥지들은 거대하고 무거운 영장류가 들어갈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발견된 털 샘플은 길고 어두웠으며 알려진 어떤 야생동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사람들이 목격한 이 모스맨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생물학적인 사스쿼치의 변종이든 아니면 훨씬 더 이상한 무엇이든 간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 존재는 인간이 만든 공간이 자기 자연 서식 공간의 완벽한 연장선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집으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이제 은폐의 또 다른 증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공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쯤 우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주에서 선택적으로 운영된 훈련 부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 교관이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에게 미리 말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빅풋이나 사스쿼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지역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누가 그렇게 말해줬어? 조심하라고 했어. 혹시 네가 그걸 보게 되면 절대 다가가지 말라고 했어. 예전 훈련 수업에서 동료들이 그걸 마주쳐 접근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 연방정부가 TNT 지역 목격 사건에 보인 반응은 호기심이 아니었어.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통제 조치였지. 둥지가 보고되고 그 보고가 지역 연구자들에게 새어나간 지 48시간 이내에 미 육군 공병대가 이 맥클린틱 지역으로 파견됐어. 하지만 그들은 생물학적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트레일 카메라도 설치하지 않았어. 그들은 중장비를 들여왔어. 국방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1967년 초 TNT 지역에 대한 갑작스러운 긴급 정비 명령이 내려졌어. 사용 중인 것으로 보고된 이글루형 벙커들은 즉시 우선적으로 폐기 대상이 되었어. 두꺼운 강철문은 용접되어 완전히 닫혔어. 벙커가 자연 동굴 입구와 연결된 경우에는 군대는 단순히 문만 봉인하지 않았어. 그들은 수천 톤의 들메우기 흙을 사용해서 전체 구조물을 묻어버렸고 말 그대로 그 교차 지점을 지도에서 지워버렸어. 공식적인 이유는 구조적 불안정성과 공공안전이었지. 놀랍지도 않지, 그렇지? 콘크리트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간단한 자물쇠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문을 용접해서 막았을까? 그리고 왜 특히 카르스트 배수로 위에 위치한 벙커들에 집중했을까? 여기서 은폐의 증거는 물리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그것은 미로를 덮어버린 것이다. 그 벙커들을 묻으면서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의 비밀만 숨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가 두 번째 지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에팔레치아 쉴드의 진짜 원래 거주지를 엿볼 수 있는 창문들을 닫고 있었다. 타이밍을 생각해봐.
이건 내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침묵의 삼각지대가 굳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대였어. 이 시기는 우리 공공토지를 관리하는 강력한 연방기관들에 의해 기이한 생물체에 대한 보고들이 체계적으로 환각이나 날조로 재분류되던 시기였어. 하지만 언론에는 볼 게 없다고 했지만 엔지니어들은 콘크리트 작업으로 바빴어. 에팔레치아 지역 사례는 이게 단순히 자연동굴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이것은 우리 세계와 그들의 세계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얇다는 것을 증명해. 우리가 터널을 만들었고 우리가 문을 열었어. 그리고 1966년 잠깐자 동안 어둠 속에 사는 것들이 들어왔지. 하지만 정부는 열린 문을 통해 본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봐왔듯이 불편한 진실이 표면에 너무 가까워지면 해결책은 항상 같아. 봉인해. 묻어버려. 부인해. 하지만 대륙의 절반에 걸쳐 있는 네트워크는 묻어버릴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더 남쪽, 오자크와 바이유의 깊고 습한 공허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빈 공간이 단순히 숨는 곳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그곳은 살아남기 위한 공간이야. 남부에서는 터널이 단순히 어두운 곳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곳은 물속에 잠겨 있어.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뚫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장벽을 넘는 법을 배웠어. 다음으로 우리는 물에 잠긴 공허 속으로 내려가 숲속의 유령을 찾던 것이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찾는 여정으로 바뀌게 돼. 3부 깊은 하강 남쪽. 우리가 메이슨 딕슨 선을 넘어 습하고 무거운 남부의 공기로 들어서면 우리 발밑의 지질은 무시무시한 변화를 겪게 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텅 빈 산맥 위에 있지 않아. 우리는 스펀지 위에 서 있는 거야. 여기가 바로 물에 잠긴 공허의 지대야. 미주리의 오자크 석회암 절벽에서 루이지애나의 소금돔, 그리고 플로리다 팬핸들의 다공성 카르스트 지형까지 이곳의 땅은 물로 가득 차 있어. 미주리 주만 해도 7,500개가 넘는 동굴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숫자는 일종의 허구야. 왜냐하면 그건 오직 건조한 동굴, 즉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동굴만을 집계한 거거든. 지하 수면 아래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왕국, 즉 물에 잠긴 대수층과 지하강이 있는데 이들은 매시간 수백만 갤런의 물을 이동시키고 있어. 한 번도 빛 한 줄기도 들어본 적 없는 통로를 통해서 말이야. 인간에게 물에 잠긴 동굴은 분명히 죽음의 함정이야. 하지만 생물학적 존재에게는 뛰어난 폐활량과 차가운 물에 대한 높은 내성, 그리고 지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다면 그건 일종의 궁극적인 전술적 이점이야. 그건 우리가 잠글 수 없는 문이야. 이제 이 지역 원주민 전통의 뿌리로 넘어가 보자. 초크토족과 머스코기 크리크족은 수천 년 동안 이런 물에 잠긴 깊은 빈 공간 옆에서 살아왔다. 그들의 구전 역사는 단순히 숲속 탈복숭이 남자만 다루지 않는다. 그들은 샴페이에 대해 말한다. 촉토 전설에 따르면 샴페이는 거대하고 악취가 나는 탈복숭이 존재로 깊은 늪지대와 접근하기 힘든 석회암 싱크홀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로들은 샴페이가 쫓기면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가라앉는다. 그것은 땅 속에서 물이 솟는 깊고 푸른 피암용천 속으로 숨어들고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늪의 위험성을 비유한 것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꽤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1970년대 후반 구체적인 사실들이 그 전설을 뒷받침하게 되면서 오자크 역사상 가장 은폐된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78년 5월 아칸소주 러셀빌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이 지역에 버려진 은광과 아연광을 평생 탐험해온 숙련된 광물 탐사자들이었고 그들은 거의 50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깊은 수직갱구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의 하부는 사실상 폐쇄된 상태였고 지하 수위가 상승하면서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지표면에서 약 80피트 아래의 마른 턱에 앉아 장비를 점검하던 중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암석이 떨어지는 소리,
혹은 그곳에서 들릴 법한 다른 어떤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아래에 있는 침수된 갱도의 검고 고여있는 물 표면을 무언가가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거대하고 엉켜있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생명체가 물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몸부림치지 않고 유연하고 강인한 우아함으로 기어올라 이 침수된 터널을 처음 지나는 게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이 7피트가 넘는 키에 좁은 갱도의 벽에 어깨가 거의 닿을 정도로 넓었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퍽에 서서 그들로부터 겨우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마치 거대한 젖은 개처럼 몸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않은 채 그것은 물에 잠기지 않은 지도에도 없는 옆 터널로 들어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만남의 생물학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스쿼치가 침수된 대수층을 이용해 동굴 시스템 사이를 이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남부 역사상 모든 불가능해 보였던 실종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 생물이 수마일의 탁 트인 물로 둘러싸인 늪지대에서 목격되고 에어보트 한 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순간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이 파낸 빈 공간을 인간이 사실상 추적할 수 없는 가압식 고속 이동 통로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의 은폐 증거를 살펴봅시다. 러셀빌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그리고 1980년대 내내 비슷한 보고들이 이어지면서 연방정부의 동굴 관리 방식은 급진적이면서도 조용하게 변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침묵의 삼각형이 진정한 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88년 연방동굴자원보호법에 따라 정부는 중요한 동굴의 위치를 그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환경보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행 방식을 보세요. 미싱 포일랩은 사례가 밀집해 있고 사스쿼치 목격이 꾸준히 보고되는 지역. 특히 오자크 세인트 프랜시스 구규림에서는 토지관리국과 국립공원관리청이 적극적인 차단문 설치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표지판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알려진 깊은 카르스트 동굴 입구에 대형 강화 강철 박쥐 보호용 차단문과 견고한 철제 격자를 설치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멸종위기 박쥐를 흰코 증후군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동굴들 중 상당수는 그 증후군이 북미에 오기 전 이미 출입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이 너무 크거나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차단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단순히 공공안전조항을 이용해 입구를 폭파해버렸고 그로 인해 그 침수된 공동들은 영원히 인간의 눈에서 차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억압의 증거는 바로 법적인 장벽입니다. 이 지하 고속도로들을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위험구역으로 재분류함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우리 발밑에 주권 영토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만약 당신의 침수된 광산에서 워터브리처나 챔프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그곳으로 따라 들어갈 법적 권리가 없도록 그들이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신이 그것을 보려고 이용한 출입구를 메워버릴 모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박쥐를 보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동굴 입구를 폭파해 박쥐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경계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서쪽의 화산 동굴, 동쪽의 산업 벙커, 남쪽의 침수된 대수층을 종합해보면 그 부정 공간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도가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주자와 공유하는 대륙의 지도 말이죠. 우리는 500년 동안 나무만 바라보며 유령이 빗속으로 걸어나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습니다. 사스쿼치 슈퍼 하이웨이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세계의 기반 시설이며 우리가 지표면을 모두 탐사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신화로 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태양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결론 부분인 부정적 지도 합성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목격담, 동굴, 그리고 침묵을 겹쳐 미국 지하의 진짜 모습을 확인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결론입니다. 네거티브 맵의 종합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 내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북서부의 화산 유리를 지나 에팔레치아의 산업 그림자 속으로, 그리고 마침내 오자크 대수층의 물에 잠긴 맥동하는 심장부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제 그 패턴이 확실히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전설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륙 전체에 걸친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이건 네거티브 지도입니다. 미국의 지도죠. 이 나라의 일반 지도를 보면 경계선, 고속도로, 도시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길들이고 이름 붙인 이차원 표면이 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데이터 세트를 겹쳐보면 그 표면은 아주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카르스트와 화산지역 문국을 겹쳐봅니다. 우리는 용암동굴과 석회암 대성당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관리국 뷰로 오브 랜드 매니지먼트리량을 폐광 목록을 겹쳐봅니다.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어둠 속으로 들어온 50만 개의 진입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스쿼치, 우드에이프, 챔프의 목격 신고가 집중된 지역을 겹쳐봅니다. 상관관계는 거의 1대1입니다. 핫스팟들은 깊은 숲 한가운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지점들은 교차점에 있습니다. 그곳은 자연적으로 생긴 공동과 인간이 만든 지하 공간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곳은 두 번째 지도가 숨쉬는 환기구입니다. 하지만 그 역상 지도에는 마지막 한 겹이 더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저녁 뉴스에서 이걸 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폐의 진짜 증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교차점을 막으려는 연방정부의 조직적인 노력을 지켜봐왔습니다. 이것은 지역 순찰대원이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하의 미개척 영역을 체계적이고 법적이며 물리적으로 묻어버리는 일입니다. 이제 봉쇄의 명백한 사실들을 살펴봅시다. BLM 매뉴얼 3809에 따르면 정부는 버려진 광산을 복구하기 위해 표준 환경 검토 절차를 건너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상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긴급 폐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폴리우레탄 폼과 고속 되메우기를 사용해서 입구를 영구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연방 동굴 자원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삼각구도의 궁극적인 도구입니다. 이 법은 농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 동굴 시스템의 위치는 물론 존재 자체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기밀 자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산만한 크기의 빈 공간을 공식 기록에서 합법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지도를 보고 온통 초록색으로 표시된 덩어리를 본다면 그건 거짓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초록색 덩어리 아래에는 수천 마일에 달하는 주권 영토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정부는 이 원시적이면서도 지능이 있고 두 발로 걷는 털로 뒤덮인 거대한 인간형 존재들을 우리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던 거주자와의 경계를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고속도로보다도 우리의 사각지대를 더 잘 아는 그런 거주자 말입니다. 사스쿼치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스쿼치는 유령이 아니고 항상 차원을 넘나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스쿼치는 우리가 평면적인 길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3차원 게임을 하는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그것은 뿌리 밑을 움직이고 지하 수침을 헤엄치며 우리가 어리석게도 열어둔 벙커의 둥지를 틉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화로 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태양이 닿지 않는 곳, 열화상 드론이 볼 수 없는 곳,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곳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개척지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길들일 수 없는 부분 위에 지붕만 씌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구를 깊이 파고들수록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이상한 곳이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지하동굴 네트워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 사실, 사람들이 거기 있을 리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 존재들에 대한 이 깨달음 말입니다. 이건 그저 이 세상의 기이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만한 신비로운 경이로움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 그리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증거들을 고려할 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유하고 싶은 증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케빈 인 더 우주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응원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으시면 아래 설명란에 제 패트리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한 달에 몇 달러만으로도 저와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점 콘텐츠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온에서 저를 후원하시든 아니든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면서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모두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